특별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까요?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관련 이벤트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 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많은 팁 공유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코스피가 강합니다. 지난주부터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이 나오고 네. 있어요. 이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감을 한 번 더 가져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균열 조짐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보험업종 그리고 소매유통, 호텔 레저 이런 업종들이 좀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지난주에는 좀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다시 금융업종들이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반도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수급 상황을 보면은 그냥 저 PBR 주만 사는 게 아니라 네. 또 IT를 사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네. 많이 사고 있어서 네. 이건 어떤 그러니까 쪽으로 봐야 돼요? 반도체는 계속 샀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샀어요. 사는 과정에서 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PBR 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아직까지는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주부터 약간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6일 날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일단 보험업종이 30%가 넘게 올랐거든요. 1월 저점 이후.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증권, 은행 전반적으로 20%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이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 특히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고점 정도를 단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최대의 상승분으로 보는 것도 안정적인 뷰가 될까요? 일단은 지수 자체의 흐름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 PBR주들이 좀 쉬어간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거든요. 오늘 같은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좀 더 반등 탄력이 좀 강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저 PBR주가 쉬어갈 때 뭐 그동안 소외되었던 성장주라든지 수출주들이 움직여주면은 지수 자체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PBR주와 성장주 그리고 수출주 간의 희소 게임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증시가 그렇게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코스피, 코스닥의 행보에 대한 질문도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 전에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뭐 지난주에도 한번 뭐 충격이 있을 것 같았지만 오후에 회복을 네, 보였고, 맞습니다. 오늘도 보더라도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민감도와 연결고리가 강한 구간에서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경계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FMC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1월 FMC에서 저는 1월 FMC를 보고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동안 데이터 디펜던트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데이터 디펜던트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이제 PC 물가가 2% 초반으로 가니까 금리 인하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죠. 자신감. 네,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최근 보면은 연준 위원들도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걸로 넘어갔다라는 네. 신호죠. 그래서 그 1월 FMC 기자회견을 보면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개월 떨어져야 되냐, 9개월 떨어져야 되냐, 뭐 12개월 떨어져야 되는 거냐, 2% 가면은 하는 거냐, 2% 유지하는 게 몇 달 돼야 되냐, 계속 질문을 했는데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3월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1월 FMC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톤다운하는 그런 스탠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QT, 그러니까 양적 축소,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들을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하면 시장에 좀 불안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또 하나는 QT에 대한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등락을 야기할 정도지 시장의 충격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1월 FMC 때 한번 매파적인 스탠스로 충격을 있었고, 네. 지난주에는 1월 CPI 충격 때문에 한번 흔들렸죠. 이런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한때는 3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6월 달로 후퇴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 등락 변수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FMC 의사록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만약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된다면 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형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서 시소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풀어주실까요, 팀장님?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성장주와 저PBR주 가는 시소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를 지나면서는 제가 생각에는 수출주와 성장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PBR주,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0.5, PBR 0.5배 이상 종목 비중이 20%를 넘습니다. 일본도 9%거든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1배 이하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일본도 30%대 40% 초반인데 굉장히 많은 저평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저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26일 날 발표되는 세부 내용들이 지금 보험업종을 30% 이상 그리고 뭐 자동차나 금융업종들을 20% 이상 끌어올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간극 조정 과정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뭐 그리고 성장주, 수출주를 바라보자는 말씀드린 이유는 1월 FMC 의사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29일 다음 주죠. 1월 PC 물가가 나오는데 레벨 자체가 더 떨어집니다. 네. 12월 달에 2.6이었는데 이번에 2.4 정도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코어 PC도 2.6 정도, 2.7 정도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물가 디스인플레이션 여전히 유효하네? 라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초에 공개되는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예상보다 좀 부진하거든요. 좀 경기가 둔화되는 데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성장주와 수출주 좀 올라오는 그림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저PBR 쪽에서 수익이 낮다면 챙기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기회가 있다면 이쪽의 성장주를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 네,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도 조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묵직하게 사고 있다라고 그냥 안정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뭐 묵직하게 사고 있죠. 네. 저 PBR주들을 네. 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뭐 그런 종목들보다는 자동차, 금융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그 와중에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를 조금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가격 메리트를 찾아 또 한 번 시장이 헤맨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헤맨다라기보다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만큼 수익이 났으면 예.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심리가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왔었는데 공개될 때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올랐던 것들이 현실화됨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들이 불가피했다라는 점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는 좀 바닥을 잡고 좀 반등하는 조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씩 부각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뭐 저 PBR 종목과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사고는 있었지만 일부 2차 전지 또는 뭐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성장주 쪽에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좀 아직까지 싼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팀장님 지수 자체가 레벨업을 하려면 기관이 아니라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확인되는지가 일차적으로 필요할까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외국인이 수급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 보면은 그동안 선물로서 시장을 끌어왔던 그림들이 최근 들어서는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 뒤로부터는 현물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세게 들어올까?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도 많고 그리고 그런 쪽들의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대기성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일본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홍콩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밸류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매도 강도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023년 3월 이후 외국인이 제대로 판 적은 거의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수였나요? 와. 그리고 1월 달에도 외국인이 약간은 일부 매도를 하긴 했었는데 1월 달에 변동성을 야기했던 거는 단기성 매매인 선물 매매였고요. 1월 달에도 월간으로 보면 외국인 누적 순매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런데 이 안에서 외국인은 뭐 꾸준히 사는 경향도 있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다음부터는 순환매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동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급의 재료 중에 하나인 밸류업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네. 단기적으로 그 26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팁을 살짝 받아보긴 했는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도 기대할 만한 그 요인들이 큰 상태인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 PBR주에 꽂혀 계신데요. 네. 핵심은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저 PBR주라고 하더라도 싼 이유가 있는 종목들 걔네들은 좀 위험하겠죠. 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업황 자체도 좋고 네. 그리고 원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 해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금력, 어느 정도 이익 창출 능력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겠죠. 매년 적자가 나는데 뭐 자사주를 산다든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를 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하고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삽니다. 뭐 이 업종 저 업종 다 사는 게 아니라 소수 업종들을 좀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일부 지주사들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싸다라는 논리보다는 싸긴 한데 이 싸다라는 논리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업종이 뭘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하고 금융주고요. 네. 그리고 지주사 일부 종목들이 들어가니까 뭐 최근 같이 움직였던 소매 유통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업 잘하고 돈이 정말 있는지가 그 네. 옥석 가리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쪽 이야기도 해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1월부터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전후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로 임박해 왔거든요. 네. 오늘 강력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쏠리는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소부장까지 퍼지진 않는데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는 어떤 대응 추천하실까요? 일단은 뭐 지금 말씀드렸던 밸류 프로그램도 그렇고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CPI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방향성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은 여전히 유효하고 밸류 프로그램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는데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 명확합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 모멘텀이 강해지는 방향성은 명확한데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기대와 현실. 그러니까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실적은 거기 못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못했으니까 팔아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사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방향성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에 등락이 커질 때 좀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대형주 위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형주 소부장, AI 관련된 반도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한다면은 그냥 저희가 보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쇼티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 실적 정점이 2025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26년이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업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에 있어서 타이트한 흐름들이 또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 방향성이 꺾이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고 단기 변동성이 있다면 사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자라는 이야기를 앞서서도 해주시면서 수출주, 성장주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커버가 된 내용이고요. 네. 지금이어야 되는 이유를 더 들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저PBR주가 흔들리면 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네. 다만 이쪽에 대해서는 B2가 워낙 네. 큰 문제라서 B2 때문에 시장이 더 흔들리면 그러면 또 셈법이 복잡해질 듯한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저희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성장주, 수출주 이쪽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채권금리 흐름들이 거의 정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권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요 4.3 정도 와 있다라고 보시면은 단기 정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PC 물가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에 의해서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정점을 찍고 좀 우하향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단단하고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왔던 반도체를 주도로 조선,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까지 낙폭과대에 따른 소외되었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2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변동성이 커질 때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지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가 좀 많아진 쪽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은 성장주, 소외주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 마지막 전략 질문 드리면 저희 마침표 찍도록 할게요. 네. 큰 범주도 그려봤고 힌트도 주시긴 했는데요. 깔끔하게 좀 정리를 받아보면서 저희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저PBR은 챙기자. 네. 반도체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 기회다. 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사는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쪽은 사자.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요즘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 PBR주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한 달 전, 2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어느 누가 얘기했을까요? 몰랐어요. 정말 네. 몰랐어요. 저도 이 정도로 움직일 줄 몰랐고 그때는 대부분 반도체, 인터넷 이런 종목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새 그쪽 종목들은 소외되고 저 PBR주가 급등을 하고 모든 집중이 여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야말로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더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도 잘하시는 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성장주와 수출주를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좀 더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선 좀 유효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영원히 그 긴 기간 소외가 된 쪽이 아니라 한 번쯤은 시세를 강력하게 내고 네. 쉬어갔다 소외됐다 이런 쪽을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갔던 업종들은 그런 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그러니까 계속 내려간 업종들을 보면 실적도 수급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번 반짝반짝했던 업종들을 보면은 좀 쉬어가는 그림이었지 시장이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월 어떻게 남은 전략 꾸려갈까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저희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쭉 나누는 사이에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연고점 찍는 구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2680선을 오늘 마침표가 찍혔네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풍성한 이슈 여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